안녕하세요. 뇌근연구소 장원입니다. 지난번 발달 지원과 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중대한 얘기를 해주신 밸런스 브레인 부천센터장님과 더불어서요. 오늘은 ADHD에 대해 검사와 그리고 진단,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요. 오랜 시간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경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요. 밖에 나가기 무서울 정도로 자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ADHD 유병률을 보면 아동들의 유병률이 점차 오르고 있고요. ADHD가 아동 시기에 발현되어서 성인이 되게 되면 좋아지거나 치료가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ADHD 성인들의 유병률을 보면 5%에 육박할 정도로 사실은 많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DHD라고 진단받지 않고 본인이 ADHD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ADHD가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ADHD 아동들이나 성인들을 보시게 되면 보통 진단을 대부분 받고 오나요? 아니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같이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까요? 거의 70% 정도는요 진단을 병원에서 받고 오시죠. 일반 센터에서는 뭐 ADHD를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ADHD를 진단하는 검사 툴은 두 가지예요. 국내에서 진행되는 건 ATA 프로그램과 CAT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ATA 프로그램을 많이들 이제 받고 진행을 오시게 되죠. 그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ATA 검사는요 시청각의 주의력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만 5세는 시청각 5분씩 진행이 되고요. 6세는 10분씩 진행이 되고 7세 이상은 15분씩 나눠서 검사를 하게 돼요. 꽤 긴 시간이네요. 꽤 긴 시간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죠. 예. 검사 방법은요 시각은 세모라고 하는 목표 자극에만 아동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화면에 세모라고 하는 도형이 뜨면 빠르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목표 자극이고요. 네모와 동그라미의 비목표 자극이 랜덤하게 같이 섞여져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세모에만 반응을 해야 되고 네모와 동그라미에는 억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세모를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건데 네. 네모나 동그라미 나오게 되면 참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더 무시무시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세모인 목표 자극에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운동 반응성의 평균과 운동 반응성의 표준 편차까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선택적 주의력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빨리 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빨리 반응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모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늦게 반응을 하게 되면 주의력이 이제 결핍이라고 보는 거죠. 누락의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고요. 오경보, 네모와 동그라미에 반응을 하게 되면 충동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번 반응을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중 반응도 체킹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더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청각은 뚜두두 3번에만 반응을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뚜두 2번과 뚜두두두 4번이 또 이제 아이를 혼란을 주게 되죠. 그 간섭 속에서 그 3번의 소리에만 빠르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ATA 정밀주의력 검사가 진행이 되는 방식인 거죠. 그 여러 자극들이 오는데 제가 반응해야 되는 자극과 참아야 되는 자극이 있는데 반응하는 자극에 제가 재빠르게 제대로 정확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군요. 한다 하더라도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객관성 있는 검사기 때문에 많이들 통용이 되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애들 진단을 많이 받고도 있지만 사실 시간 카운터가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5분, 10분, 15분씩 그것의 목표 자극과 비목표 자극을 본인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간혹은 결과가 너무나 아이의 기능에 비해서 너무 처참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5분 동안만 더 집중해라고 하면 시계 보면서 야 5분 언제 돼 그러는데 이거는 들어갈 때 검사에 대한 부분도 시간 설명해 주긴 했겠지만 아이들은 이제 그 자체에 대한 것들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검사하는 아동과 또 검사를 주로 이끌어가는 이제 뭐 임상시선 선생님이라든지 선생님들께서 아이랑 라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좀 더뎌요. 그래서 일단 그냥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서 낯선 환경에 낯선 사람이 딱 와서 아이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저희도 검사를 많이 해보게 되면 선생님 언제 끝나요? 선생님 언제 끝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나요? 검사 도중에? 그 아이들이 이제 언어가 억제가 안 되고 막 힘들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 언제 끝나요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 카운팅 보여지지 않기 네,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있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서 주의력을 또 뺏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 그래서 시청각 주의력의 이런 목표 자극과 비목표 자극의 반응을 정확히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때로는 이 결과가 아이들의 기능에 비해서 너무 좋지 않게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이 ATA 프로그램 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도 내원을 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거나 결과지를 많이 갖고 오시거든요. 초반에 주의력이 무너진다, 중반에 무너지느냐, 종반에 무너지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중반, 종반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검사이긴 하지만 가끔은 이 검사 외에 다른 것들도 이제 다각적으로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ATA 정밀주의력 검사와 대부분 어머님 설문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거나 또는 놀이, 감통, 뭐 인지 이런 치료들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게 약간의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ADHD도 진단하시는 그 진단자에 따라서 뭐 얘는 ADHD 성향이 있는데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라고 하거나 얘는 ADHD라 하는 그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같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맞습니다. 관점에서 보거나 어떤 검사를 하거나 혹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약간씩 달라지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결과는 아주 천차만별 나올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 초반대 중반대에 많이 유행처럼 진행했었던 뇌파 훈련들도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 그때는 뭐 캡을 써서 검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두피에 젤을 발라가지고 전극을 붙여서 이제 뇌파의 어떤 부분들을 측정했을 시대였으니까. 근데 본인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친구들, 감각이 민감한 친구들한테 그런 자극이 들어가면 사실 검사 전부터 진이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ATA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시청각 주의력이 없는 건 맞지요. 주의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시청각의 목표와 비목표 자극의 반응을 적절히 해주는 것이 맞지만 그 부분이 미세하게 좀 약한 친구들도 있는데 결과는 ADHD로 다 진단이 내려지거나 또 아이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것이 본인의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이제 보여줄 수 없는 여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ADHD로 만약 진단을 받아서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시각과 이제 청각 주의력에 대한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네. 주로 어떤 형태가 좀 더 안 좋게 나오나요? 시각들이 거의 다 무너져서 오죠. 청각의 어떤 이 검사 자체는 본인이 무의식 중에서도 소리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시각은 목표 자극인 세모에만 반응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선이 분산이 있거나 하게 되면 그것들을 적절히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과는 대부분 시각에서 많이 무너짐이 있고요. 실제 제가 시청각의 이 주의력 ATA 프로그램을 15분씩 성인인 저도 해봤을 때 시각은요 의심 내지가 나올 가능성들도 분명히 있다 생각해요. 굉장히 지루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검사해서 분명히 이제 얘는 시각 주의력에 대한 문제가 있고 뭐 어느 정도로 심해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실제로 아이한테 보여지는 증상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ADHD 아동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욕을 한다거나 과잉성에 대한 부분들이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연계성들이 보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ATA 프로그램 통해서 대체적으로 ADHD 진단 받고 온 친구들 중에는 본인의 통제, 그러니까 언어 억제라든지 검사 시에 언어 억제가 안 되죠. 제가 뭐 설명을 하면 두세 마디를 계속 먼저 끼어들거나 주의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ATA 프로그램을 통해서의 주의력은 결핍으로 이제 판별이 됐지만 다른 어떤 부분들, 학습을 처리하거나 뭔가 본인이 직접 쓰고 그리는 것들에는 큰 또 결손이 없는 친구들도 있지요. 그래서 ATA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밀주의력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의 어떤 객관성 있는 데이터를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항상 얘기하는 안구의 움직임들, 청각의 어떤 작업 기억, 몸의 민감도, 그리고 전두엽의 어떤 순차 집행, 지금 뭐가 먼저인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스트로크 검사, 여러 가지 것들의 검사들이 같이 다 진행이 돼서 이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TA 검사를 해서 정말로 심한 정도의 결손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게 증상으로도
아주 명백하게 네. 보이긴 하지만 약간 경계에 있거나 그 정도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이 네. 크지 않다라고 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속상해하시고 나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뭐 123T 포인트를 넘어갈 정도로 뭐 명백한 누가 봐도 ADHD라고 진단을 내린다라고 하면 뭐 인정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어머님 머릿속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필요한 검사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고려해 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죠. ADHD 아동들은요, 무의식에 대한 집중력 네트워크와 그리고 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집중력 네트워크 두 개가 이제 혼자하게 되는데, 일반 정상인 사람들은 ADHD가 없다고 하면 이 네트워크들이 두 개 다 활성화되면서 주의력을 아주 빠르게 제가 원하는 대로 변경시킬 수 있지만, ADHD 아동들은 무의식에 대한 집중력 네트워크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어서 뭔가 의식적으로 다른 자극들이 오게 되면 이런 자극들의 주의력이 쉽게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DHD 아동들이 뭐 멍 때린다거나 낮에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생각에 젖어 있거나 혹은 뭐 게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을 때 뭐 다른 사람이 부르거나 부모님이 너 밥 먹으러 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주의력에 대한 부분들이 전환이 빠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형태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ADHD 아동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런 통제라든가 그리고 집행을 하거나 실행을 하는 그 기능들이 또래에 비해서 최소한 1년 혹은 2, 3년 정도가 이제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뇌 발달이 늦다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집중력이라든가 그리고 과잉성이라고 하는 뭔가 충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전두엽의 늦은 발달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안구의 움직임들이 잘 조율되는지를 먼저 또 확인을 좀 해보는 것이 이 아이한테 다각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의 요소가 될 거고요.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뉴로싱크라고 하는 일정한 시청각 신호를 주었을 때 정해진 동작을 그 센서에 정확하게 가격할 수 있는 타이밍성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전두엽에서 집행되는 어떤 억제 또 집행에 관련된 포인트인데 대부분 성향이 급하거나 기다릴 줄 모르는 친구들, 우리가 흔히 ADHD 성향이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리듬 타이밍성을 일정하게 주었을 때 그 박자보다 몸의 반응들이 굉장히 빠르죠. 뉴로싱크를 통해서 정박자를 예측해서 정해진 박자에 본인의 신체의 어떤 움직임들을 동조할 수 있는지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안구의 움직임, 운동성의 어떤 반응들이 빠른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정박으로 잘 들어가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 리듬에 잘 못 맞추는 게 빠르게 반응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동일한 박자가 계속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그 동일한 박자를 정확하게 못 맞추고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하거나 약간 굼뜬 형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랜 시간 아이들을 봐서 성인분들도 검사를 이제 운동성 검사를 해보면 충동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급한 성향을 띠거나 조금 기다리는 것들이 어렵거나 규율 규칙을 지키기 어려운 아동들은요, 그 정박자보다 빠른 박자로 몸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요. 친구한테 질문을 했는데 내가 아는 어떤 문제가 나오면 본인이 그냥 손을 들고 대답을 하는 부분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어떤 놀이기구를 타는데 기다려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다 규칙인데 빠른 어떤 통제가 되지 않은 움직임들을 보이는 아동들은요, 질서, 규칙, 기다리는 것들, 한 곳에 머무르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좀쑤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타이밍성들로 다 확인해야 되는데 실제 리듬의 정박자인 신호보다 보거나 듣고 움직이는 친구들은 발달이 조금 느리거나 운동성이 좀 저하되어 있는 친구들이 또 듣고 보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리듬 타이밍성을 주었을 때 이러한 어떤 일정한 박자에 내 신체를 정확하게 동조해 줄 수 있는 힘들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한쪽으로 빠름으로 치우치거나 느린 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면 나 스스로를 조율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바이거든요. 근데 충동성이 있거나 이제 오늘 주제처럼 ADHD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10명 중에 10명 다 정해진 리듬을 주었을 때, 심박수에 맞춘 60템포의 어떤 리듬을 주었을 때 거의 대부분 빠른 쪽으로 반응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100번 중에 80번 정도 치우치느냐, 빠른 쪽, 아니면 70번 정도 치우치느냐, 아니면 5대5 비율로 나오느냐, 이것도 ADHD 성향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구의 움직임들, 리듬 타이밍성이 조율돼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대부분 뭐 집행이라든가 실행 기능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안구 협응이라든가 안구 운동성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전두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구의 운동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실제로 전두엽의 기능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 그리고 ADHD 관련해서 전두엽에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는데 논문 결과들을 보면요. 그 ADHD의 전두엽 문제가 그 바로 밑에 있는 기저액이라고 하는 뭔가 굉장히 단단하게 있는 부분들이고 차의 엔진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전두엽과 연계돼서 뭔가 뇌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들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리듬이라든가 박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수행 안 되는 것이 전두엽에 영향을 받은 기저역의 문제라고 보통 이제 논문들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트룩 검사라고 하는 순차 집행들 뭐는 판단, 억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읽고 쓰고 하면서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ADHD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흔히 전두엽의 뇌안의 시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과거와 현재를 본인이 그 디테일하게 정리정돈돼서 이제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들의 기능들이 많이 약하죠. 그래서 스트룩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진행되는지도 봐야 되고 감각의 민감도가 이제 도드라지게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감각 민감도는 뭐예요? 우리가 신체가 터치가 됐을 때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들 1의 자극을 10, 20으로 느끼는 감각의 민감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민감도가 높은 친구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누가 건드렸을 때 나를 때렸다고 생각하거나 장난과 진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서툴러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친구들이 치대고 있게 됐을 때 그런 감각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면 친구를 밀치거나 또는 과장된 행동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몸의 민감도들도 얼마만큼 잘 조율이 되는지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그럼 되죠. 뇌 억제 능력이 이미 부족한 아이들인데 네. 감각에 대한 역치가 높아서 네. 그런 자극들을 훨씬 더 많이 크게 느낀다는 느끼는 거죠. 예. 과장된 자극을 느끼기 때문에 그럼 그런 친구들은 약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간지럼이라든가 네. 혹은 그런 자극들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간지럼도 많이 타지만 뭐 항상 얘기하는 뭐 이제 걸붙여지는 것들에 이런 카라라든지 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나 팬티 라인을 계속 이제 당기거나 만지는 패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엉덩이의 감각을 느끼세요라고 하면 지금 느껴지는 엉덩이의 감각이 민감도가 강하게 이제 올라와 있는 친구들은 아까부터 계속 엉덩이의 감각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거나 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들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앉아 있는 것들이 많이 서툰 거죠. 계속 그게 머릿속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모든 여러 가지 감각들이 계속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자세를 유지하거나 안정된 어떤 타인이 봤을 때 안정된 부분에서 착석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각의 이제 민감도도 같은 맥락이지만 믹서기 소리라든지 또는 어렸을 때 청소기 돌리는 소리, 버스가 문을 열 때 이제 에어 빠지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꼭 자폐 스펙트럼 아이가 아니어도 그런 거 이제 반응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랜만에 앉아서 공부를 학습을 진행하는데 아빠가 베란다 샤시를 열고 화초에 물을 주는 어떤 소리들이 있을 때 다 확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부분들의 문제를 보이는 거죠. 그럼 집중을 잘 할 수가 없겠네요. 없죠. 몸은 민감하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시선은 계속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도 다 터치해봐야 되고요. 전두엽의 기능들도 봐야 되고 운동 타이밍성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ATA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동반되는 것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열어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신기해하시는 부분들이 우성 발달도 저희 이제 검사할 때 진행이 되거든요. 오른손잡이 아동들은 우측 눈의 어떤 포지션이 더 커야 되고요. 오른손을 주로 써야 되고 공을 찰 때도 오른발을 쓰거나 오른쪽 귀로 이제 기대어서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란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른손을 주로 이제 집행을 하는 우세손이 우측인데 왼쪽 눈은 우성을 가지고 있거나 하게 되면 발달이 조금 더 늦될 수도 있고요. 전두엽의 기능이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성 발달도 한쪽으로 잘 치우쳐져 있어서 감각들을 처리할 때 교란들이 없는지도 확인을 좀 해보는 검사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게 거죠. 한쪽으로 일치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오른쪽은 오른쪽이나 예, 왼쪽은 왼쪽으로. 네.
그래서 정보가 처리가 될 때 버팅김, 교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잘 자극이 들어오게끔 우성 발달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 ADHD 아동들 중에 우성 발달에 교란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성이 한쪽으로 잘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번 때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댐 테스트라고 해서 글씨를 좌에서 우로 읽을 때 정확하게 잘 읽어 내려갈 수 있는지, 또는 상에서 하로 내려갈 때 시선이 끊김없이 잘 읽어 나갈 수 있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러니까 읽기 검사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학습을 처리하는 것들에 우리 흔히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많이 처리되는 기호쓰기, 눈과 손의 협응들도 좀 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주의력이 이제 약하거나 시각적인 어떤 부분이 끊기는 친구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이것 집행 속도를 좀 빠르게 가동시켜서 진행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ADHD 진단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TA나 CTA 검사나 그리고 네. 부모님들 설문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이렇게 많은 검사들을 하셔서 부모님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ATA 프로그램으로 진단을 받았든 그렇지 않든 저는 그거하고는 이제 별개로 보는 거예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검사들, 안구의 움직임, 청각의 작업 기억, 뭐 학습 처리 속도라든지 댐 테스트, 읽고 쓰고 그리는 것들의 기능들, 그리고 ADHD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우측대뇌 기능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림을 모사를 시키면 전체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지 않고요, 일부만을 보면서 그림이 좀 커지는 패턴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것을 다 100%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형태로 조직화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도 많이 모사를 좀 하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본인이 인지하고 또는 쓰고 그리고 듣고 말하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주의력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ATA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의 지금 특징적인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부모님들이 ATA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주의력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있었지만 저희 센터에서 또 이제 검사가 진행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 몸의 민감도, 감각의 과활성화, 안구의 분산, 청각의 선택적 주의력이 없고 여러 소리에 반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듣고 보시면 아이를 좀 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 많이 되시는 거죠. 저는 ADHD 아동이나 이제 성인들을 보면 예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작업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작업기억도 사실은 전두엽이나 전전두엽의 기능들을 보는 건데, 작업기억이 실제로 안 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전두엽의 기능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쉽사리 좋아지기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처럼 이제 검사의 작업기억과 관련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라서 부모님들한테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초진 때는 청각의 작업기억 검사하게 되면 뭐 초등학교 한 2, 3학년 아이들도 숫자 따로 얘기를 시키면요, 또래들이 이제 6개 정도, 7개 정도로 진행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4개, 5개에서 그것을 뿜어내질 못해요. 기억을 했다가 이제 다시 그렇죠. 그 회상을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6, 4, 3, 9, 7, 8 했을 때 6, 4, 3, 9, 7, 8 이렇게 뿜어줘야 되는데 계속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최초인 기억인 작업 기억에서 정확도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정보가 단기나 장기로 변환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던 것들을 아빠나 엄마 전달할 때 그렇죠. 내용이 빈약하거나 앞뒤가 안 맞거나 전개가 안 되니까 엄마가 다 대묻거나, 또는 야 너는 이 정도밖에 전달을 못하니? 라고 자꾸 아이한테 윽박을 지르거나 혼을 내시게 되면 이 아이는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구를 하거나 부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맞아요. 인풋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또래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거기다 것들을 오해해서 네. 전달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어떤 의도를 언어적인 의도든 그렇지 않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서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검진할 때 되게 안타까우면서 좀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게 있냐면 6, 4, 3, 9, 7, 9 했을 때 6, 4, 3, 9, 7, 8을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난 자신이 없어요, 선생님 하면서 더듬더듬 거리면 이 아이는 이러한 어떤 수혜 개념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순서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지만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정보를 왜곡할 수가 있고 상대방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파악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서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각 작업들도 중요한 거죠. 전두엽의 어떤 기능들을 볼 때. 그래서 다각도로 다
봐야 되는 거죠. 시각의 어떤 움직임들, 청각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 다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을 통해서 자극을 주고 여러 가이드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본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청각적으로 계속 반응을 하고 그거에 맞추는 운동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재검 때 숫자 따라 얘기를 한 4-5개밖에 못했던 친구들이 7, 8개 또는 거꾸로 변환하는 것들 6, 4, 3, 9 하면 9, 3, 4, 6 뒤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폭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전달이 잘 되고요. 뭐 준비물을 하는 것들도 잘 챙기고 이런 부분들.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는 대부분 이제 집행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공을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공의 어떤 움직임들, 타이밍성들이 조절이 잘 되게 되면 전두엽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행하는 속도들이 매우 빨라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4, 50분 걸렸던 신변 정리나 어떤 학습들이 2, 30분 만에 이제 집행이 되면 엄마가 윽박을 지르거나 그 전에 등짝을 때리는 이러한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아이랑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좋아지니까 네. 그 외 부가적인 여러 ADHD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럼요. 거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ADHD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운동을 시킬 때 우리가 리듬 타이밍성을 항상 얘기하지만 리듬을요 조금 느리게 해주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전두엽의 신경회로들을 건드려주기 위해서 일정한 메트로놈 박자의 본인의 어떤 정해진 동작들을 구사하게 되는데 너무 이제 급한 측면들이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리듬을요 심박수에 맞춘 1초에 한 번 템포가 아니라 한 3초에 한 번의 리듬을 늘려서 준다라고 하면 움직이고 나서 다음 박자까지 상당한 시간 본인을 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본인을 계속 억누르고 동작이 나가고 싶지만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자극들이 아이를 통제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율, 규칙,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머무르는 것들이라든지 차례를 지키는 것들이 본인의 이런 신경과성의 원리, 반복적인 어떤 리듬 운동에 자극을 받게 되면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것은 약물 없이도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해주면 본인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 집에서 운동을 시킬 때도 이런 부분들을 적용한다고 하면 네. 뭐 줄넘기를 할 때도 하나, 둘 한다거나 뭐 박수를 친 때도 하나, 둘 이렇게 좀 느리게 하는 것들이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거와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하는 운동의 차이는 뭐냐면 정해진 리듬이 일정해야 돼요. 일정하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님, 아버님들 아시죠? 제가 뭐 탁구나 배드민턴을 많이들 이제 어떤 운동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하면 저는 이제 라켓 운동을 주로 이제 많이들 권유를 해드리는데 아빠랑 예를 들어서 뭐 랠리가 돼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성이 된다. 어린 아이들은 어렵겠지만 근데 아빠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아이한테 똑같은 리듬으로 그렇죠. 셔틀콕을 보내긴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리듬에 맞추는 운동들이야말로 본인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집에서 이제 본인이 하는 것들은요 느린 운동들을 해주시면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정확한 리듬을 틀어놓고 그 리듬에 맞춰서 줄넘기를 한다면 더 효과가 크겠죠. 도움은 되겠지만 제한성은 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집에서 잘 된다라고 하면 센터에서 멀리서 지방에서도 오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서는요 일정한 리듬에 본인을 동조하는 타이밍성 훈련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실제 급해요. 타이밍성을 주면 거의 빠른 움직임으로 많이들 움직입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진행할 때도 그 수치가 예를 들면 100번을 운동 반응성을 보였을 때 예전에는 80번 정도가 정박자보다 빠른 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하면 그게 70, 60 결국 5대5 비율로 들어오게 됐을 때 엄마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는 거고 또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에서 통제가 되고 화가 나지만 예전에는 한 번 이제 화가 나면 팍 터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2번, 3번, 4번 정도 쌓여야지 올라오거나 또는 화가 났다 하더라도 가라앉는 시간이 예전보다 굉장히 빨라짐을 어머니들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의 어떤 관계에서도 개선들이 많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운동을 통해서. 부모가 아이가 변하니까 어머님들도 재미있으신 거예요. 그냥 ADHD의 아동은
부모의 어떤 양육 방식의 문제이고 또 이런 부분들로만 몰고 가면 대부분 부모 교육도 많이들 받으러 다니시고 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아이도 변화가 있어야 부모님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손발을 맞춰서 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이라 하면 사고 인지라든가 행동 조절에만 초점을 맞춰서 국한돼서 보시는데 사실은 전두엽이 운동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단순히 운동성이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엘리트 프로 선수를 네.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순발력이라든가 민첩성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운동력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확한 리듬에 맞춰서 정확하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운동력에 그렇죠. 대한 수준이 네. 사실은 전두엽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운동성이나 운동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되면 여러 가지 사고인지라든가 행동제어를 하거나 그리고 ADHD 아동들의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주의력이라든가 광역성에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리듬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것들도 굉장한 트레이닝이 되겠지만 훈련이 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공을 또 이용해서 던지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선의 또 움직임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 계획 실행은 반복적으로 하면서 전두엽의 어떤 기능들 자극을 주고 또는 추적과 단속들은 공을 따라가면서 시각의 어떤 타겟팅들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들은 ADHD 성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반복적인 자극이야말로 아이를 통제하고 본인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을 빨리 만들어 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성 조절과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그렇겠네요. 거죠. 예.